어, 5월 23일입니다. 3일 운동부터 할게요.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 내일이 시험인데 3일 운동한다? 아유, 진짜 웃기네, 정말. 그래도 저번에 우리 2월에 시험 본 게 있어가지고, 그나마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은 아니야. 매트리스 하나 정도는 깔려있어. 아, 할렌이 되게 웃기네. 야, 벼락치기도 실력이다? 야라고 하면 안 되지. 아, 내가 요즘요, 나이가 좀 실감이 되는 게, 어딜 가도 나이가 이제 많은 축에 이제 슬슬 속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건방져지네? 죄송해요.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거를 올릴 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말 조심할게요. 3일 운동 할게요, 3일 운동. 3일 운동은 1919년에 일어났는데, 19년이 어떤 해예요? 1910년도가 무단 통치. 그러니까 살벌하게 그 일제가 우리를 막 통치했던 시기잖아요. 살벌하게. 막 선생님들이 칼 차고, 제복 입고 칼 차고, 초등학교 교실 들어와서 가르치고, 공부 못하면 죽는 거야.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막 조선 사람들은 길 가다가 봐도 막 때려도 되고 죽여도 되고 막 이런 시기를 살았다가 어, 못 살겠다 해가지고 1919년 거의 이제 1910년대를 이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시기죠. 거기에 이제 일제가 식겁해가지고 문화 통치라고 그래가지고 20년대 그 통치 기반을 바꾸잖아요. 시스템을. 야, 얘네들 이렇게 막 무식하게 눌렀다가는 이렇게 튀는구나. 안 되겠다. 좀 더 머리를 써서 교묘하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분열을 시키고 이간질하고 이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얘네 이렇게 눈에 보이게 이렇게 무식하게 통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바꾸잖아요. 그게 바로 3.1 운동이고, 그 다음에 3.1 운동의 결과로,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그죠? 완전히 이게 들불처럼 다 독립에 대한 생각이 열망이 커지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된 그런 대단한 독립운동이었잖아요. 이제 슬슬 해볼게요.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도 민족운동이 있었는데 1910년도에 국내 항일 비밀 결사 운동이 있었어요. 독립의금부가 1912년도부터 14년까지 2년 동안 임병찬이 고종의 비밀 지시로 의병장과 유생을 모아서 조직을 해요. 그러니까 고종도 가만히 있지 않았던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풍전등화 같은 국가의 왕이구나. 다 빼앗기겠다 싶으니까 나름대로 고종 황제도 굉장히 노력을 나름대로 하셨어요. 예, 자기의 어떤 여력을 다해서 했어요. 그리고 복벽주의를 표방했습니다. 독립의금부는. 대한제국을 복원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조선 총독 및 일본 주요 관리들에게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내려 하였으나 실패. 그러니까 고종은 아직도 황제가 좀 내가 이렇게 조선의 황제인데 대한제국의 황제인데 움직이면 뭔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유하게 아셨죠? 그 다음에 대한광복회 1915년에서 1918년 복벽주의라는 걸 저기 설명을 해야 되겠다. 복벽주의는 뭐냐면 복벽은 물러난 임금이 다시 왕위에 오르거나 무너진 왕조를 다시 세운다는 의미가 복벽이래요. 다시 복자. 즉 고종을 다시 황제로 세우고 대한제국의 회복을 추구하는 독립운동 이념이다. 독립의금부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의 비밀 지령으로 세운 단체니까 아무래도 고종 황제의 열망을
담아있는 단체였겠죠. 복벽, 다시 대한제국을 세우고자 했던 거잖아요. 대한광복회는 의병운동 계열과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통합단체였다. 총사령관은 박상진이었다. 공화정체의 국민국가 수립이 목표였고요. 그러니까 공화정을 추구했어. 황제 대한제국 갖고는 안 된다. 새로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독립군 양성을 위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했다는 거. 기타 결사 단체로는 조선국민의 여성단체로 송죽회, 자립단 등이 있었다. 송죽회는 평양 숭의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결성한 비밀 결사 단체였대요. 여자 남자가 어딨어요, 독립운동에. 그 다음에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됐는데요. 첫 번째 만주에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가 있었어요. 만주 지역에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가 있었는데 서간도에는 독립운동기지로 삼원도가 있었다. 경학사라는 곳에서 경학사라는 곳에서 부민단으로 바뀌었고 신흥 강습소가 있어서 독립군 양성을 위해서 신민회가 설립한 학교가 바로 신흥 강습소예요.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신흥 무관학교가 돼가지고 군인들을 키우고 군인들을 키우고 서로 이제 뭐 훈련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막 이랬다는 거죠. 서로 군정서. 서로가 뭐예요? 로가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서쪽의 어떤 군대, 또한 대한독립단 이런 것들을 만든 게 바로 어디라고요? 서간도에 있었던 삼원보다. 그 다음에 북간도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윤동주 시인이 북간도 출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익환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독립운동 기지로는 명동촌이 있었고 용정촌이 있었어요. 마을인데 명동촌, 용정촌 이렇게 불렀네. 명동과 용정. 그죠? 여기에 중광단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중광단이 뭐냐면 북간도에서 결성된 항일운동 단체로 대종교 세력이 중심이 되어서 나철의 대종교 있죠? 중심이 되어서 조직되었으며 3.1운동 직후에는 북로군정서로 계승 발전되었다. 중광단이 북로군정서가 되네요. 아까 삼원보가 서로군정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러시아 주변에서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대종교가 중심이 된 거죠. 명동촌, 용정촌. 근데 여기서 되게 걸출한 기독교, 개신교 인물들도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윤동주도 기독교였고, 그죠? 아시죠? 문익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 동생이었던 문동환 목사님. 네. 이런 분들 나오잖아요. 여기 국간도에서. 대한정의단, 북로군정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다. 누가요? 북로군정서가 청산리 전투, 김좌진 장군, 그죠? 그게 바로 북간도 출신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북간도가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 간민회라고 있었고 서전서숙이 있었는데 서전서숙은 1906년에 이상설이 만주 용정촌에 설립한 민족교육기관이다. 서전서숙이라는 게 교육기관이었다. 그 다음에 명동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북만주에는 뭐가 있었냐? 밀산의 한흥동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상설과 이승희 등이 건설하였다. 그 다음에 연해주는 이제 러시아 주변이죠. 러시아 주변이 아니라 러시아 지역이 있는 거죠. 한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연해주에. 한민회는 해조신문을 만들었고 대동공보를 발행했고 한민학교를 설립했다. 한국민족회다 그래가지고 한민회인가 보다. 그죠? 그 다음에 성명회. 이상설과 이범윤 등이 조직했다. 권업회.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면서 1914년 권업회가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한다. 이상설을 정통령으로 하고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세운 독립군 조직이 바로 대한광복군인데 권업회에서 조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나라 본토에서 항일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쵸? 위험하니까, 그, 만주나 연해주나 중국이나 또 멀리 미국에서, 예, 독립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가 중심이었었는데요. 동제사라는 곳에서 신규식이 한국인 유학생을 모아 조직했습니다. 동제사, 상하이에 조직된 최초의 한인 독립운동 단체가 바로 동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신한 청년당이 있었는데, 동제사는 신규식이 설립하고 1912년에 신한 청년당은 김규식이 설립했네요. 김규식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이 설립한 게 아니고 신한 청년단이 있었는데 김규식을 파리강화 회의에 파견합니다. 그 다음에 미주는 1910년에 이미 1910년에 단체가 설립이 되는데 대한인 국민회의입니다. 안창호 등이 조직을 했고요. 이승만이 외교활동을 전개했고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는데 박용만이 조직했고 하와이에 설립한 군사단체입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간 세대가 우리는 하와이 이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은 시카고 한국 교민회는 굉장히 화를 내요. 서운해해. 최초의 미국 이민자, 미국 땅에 발을 내린 사람은 하와이 교민이 아니고요. 시카고였대요. 시카고가 처음에 한국 최초의 미국 이민자가 시카고래네요. 그러고 하와이래요. 그래서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시카고 그 교민 회장님이 흥분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미주의 처음 이민의 그 첫 그거 테이프를 끄는 건 시카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시카고라는 거. 그 다음에 흥사단이 미국에서 조직이 되는데요. 흥사단 하면 이분이죠. 도산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이 된 게 1913년이고요. 재미교포의 계몽을 위해서 노력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요. 조선 청년 독립단이 조직돼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도화선이 돼가지고. 28 독립선언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조선 청년 독립단은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의 승리를 얻은 세계 만국 앞에 독립을 달성하기를 선언하노라. 우리 민족은 일본이나 세계 각국이 우리 민족에게 자결의 기회를 부여하기를 요구하며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 민족은 생존을 위해 자유의 행동을 취하여 독립을 얻기를 선언하노라. 1919년 일본 도쿄의 YMCA 회관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조선 청년 독립단의 이름으로 28 독립선언을 발표했습니다. 3.1운동의 전개 볼게요. 3.1운동의 배경을 한번 먼저 볼게요. 국제정세가 변화하게 돼요. 그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인가?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알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러시아 혁명 이후에 러시아 혁명이 1917년이었어요. 이때 레닌이 피압방 민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해요. 러시아의 레닌이.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가 조금 다른 나라 세계에서 독립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나 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세계의 그런 뉴스를 이제 듣고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대한제국 사람들도. 그 다음에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됩니다. 대한제국은 뭐 사실 이때 망한 거잖아요. 1910년에.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할게요.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되는데 민족 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이 제시한 사상인데요. 각 민족 집단이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정치 조직과 정치적 운명을 결정하고 타민족이나 타 국가의 간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래요. 독립적이어야 한다. 그 얘기죠.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14개조 평화 원칙에서 식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제창돼요. 그러면서 미국은 다른 나라 일에 참견하거나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자기네들끼리도 막 이렇게 결의를 했대요.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을 피한 거예요, 미국이. 근데 물론 나중에는 그 일본하고 얽혀서 막 진주만 폭격당하고 물론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서 핵폭탄 2개 날려가지고 종식시킨 거 아니야, 미국이. 미국이 무서운 나라다? 응, 그런 거 있어. 그 다음에 국외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을 때 신한 청년단, 아까 얘기했죠?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대표로 파견해서 한국의 독립을 주장하고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게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를 발표했는데 이상용, 안창호, 박은식 등 39인이 중심이었고 전쟁으로 독립을 쟁취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도쿄에서 28 독립선언이 발표됐죠. 유학생들이 일본에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하고 독립을 요구하는 선언서와 결의문을 선포한다. 이때 고종이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고종이 독살당했다 이런 소문이 다 난 거야. 그러니까 그 고종의 인산일에 맞춰서 봉기한 게 3.1운동인 거죠. 고종 독살설이 어떻게 퍼졌냐면 1919년 1월에 돌아가셨네. 1월에 고종이 갑자기 서거하자 식민 통치에 끝까지 저항한 고종을 일제가 독살하였다라는 소문이 퍼졌어요. 이는 3.1운동이 일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의 준비와 연합전선을 형성했는데요. 종교계와 학생들이 준비하죠. 천도교계는 손병희, 기독교계는 이승훈, 그 다음에 학생들, 학교별로 대표를 선임하고 독자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연합전선이 형성되는데요. 천도교계 제안에 기독교계가 찬성하고 불교계와 학생들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3.1운동의 그때 그 행동강령, 그 만에 한용운이 쓰고 그 다음에 6당 최남선이 3.1운동 그 독립선언서 이런 거 작성하고 그러잖아요. 불교계에서. 예. 근데 이제 기독교계가 처음부터 일어나고 그리고 학교들이 기독교계 학교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계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기독교계가 그 당시 전국의 1% 기독교인이 3.1운동 때 다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유관순도 장로님, 권사님 딸이다? 그건 알고 있어야 돼. 기독교계가 얼마나 노력했고 그때 중추 세력이었는지 알고 있어야 돼. 응?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그죠? 미주에서 그죠? 안창호 뭐 이런 사람들 뭐 저기 뭐야 안창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모르겠다. 기독교였는지 모르겠어. 근데 김구 선생님도 기독교고 아니 진짜 독립운동의 중추 세력은 기독교였습니다. 헛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책에 그런 거 안 나오잖아. 그죠? 안 나오잖아요. 김규식 뭐 이런 사람들 다 기독교였어요. 이거 안 가리키잖아. 종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안 가리키잖아. 근데 실제로 이 사람들 종교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종교 조사해보세요. 물론 그 당시 대종교 이런도 있었고 불교도 물론 했지만 중추 세력 대다수의 중추 그거를 했던 사람은 기독교계라는 거. 개신교였다는 거. 예. 그리고 민주화 운동도요. 기독교 목사님들, 성도들,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부터 시작해서 향민교회 사건 해가지고, 다 죽고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같이 1987년도 정의구현 사제단도 했지만, 70년대에 이미 기독교 다 죽고 나서, 나머지 잔당이래. 나머지 몇몇 기독교 세력들과 그때는 나중에 천주교가 한 거예요. 다 죽고 다 저기 정리되고 기독교계는 그리고 특히 개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막 얘네들은 하기 쉬운 거야. 다 하고 나서 사람이 없어요. 뭐 할 사람도 없어. 그래서 천주교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주지. 안 가르쳐 주겠지. 그래야 되지. 그죠? 이거를 참 누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나라의 건국 세력은 기독교 세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라는 사실 하나님이 독립시켜주고 구해주고 세우신 나라구나. 공부할수록 그래요. 음. 헛소리가 아니야. 공부해보세요. 특히 종교 조사해봐봐. 그때 그 했던 사람들 있죠? 기독교 하여튼 그 독립 세력들 있죠? 종교 다 조사해보세요. 나 자신 있어. 해봐, 다들. 해봐. 손병희는 천도교고, 이승우는 개신교고, 한용운이 불교고. 물론 한용운이 글을 잘 쓰잖아요. 행동강령 쓴 거 봐.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이렇게 쓰잖아. 진짜 멋있긴 해. 님의 침묵 봐봐. 그 사실 멋있긴 해. 이런 민족 대표들이 그 종로에 있더라고. 이거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학생과 시민들이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후 만세 시위를 전개하기 시작했다. 비폭력 만세 시위. 여기 이렇게 돼 있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이 민족 대표였었는데 잘 들으세요. 천도교계가 15명, 기독교계가 16명, 불교계가 2명. 내 말 맞지? 맞잖아. 그리고 학생들이요. 다 그때 학교가 저기 기독교계 학교잖아요. 선교사들이 근대 학교들이니까 그저 이화학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유관순이 이화학당 학생 아니요. 그치? 다 선교사들이 세운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이 거의 걔네들이 이거 한겨. 알고나 좀 있어봐. 내가 기독교라서 흥분하는 거 아니야? 어디도 안 가르쳐주니까 흥분하는겨. 도시 확산 단계,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 확산됐고 학생, 상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이 만세 시위에 참가하다. 우리는 원래 이런 DNA가 있나 봐요. 우리는 나라 구하려고 이런 거 있어. 프랑스도 그게 있다고 그러지. 우리도 있어. 농민층이 적극 참여했다. 농촌 확산 단계, 전국의 농촌으로 만세운동이 확산됐고 무력적인 저항운동으로 변모했고 면사무소, 헌병, 주재소, 친일, 지주 등을 습격했다. 또 이제 우리 또 농민들은 그죠? 우리 또 흥분하면 또 못 말리잖아. 그 있어. 그 다음에 이 3.1운동이 국내에서 일어났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니까 3.1운동이 의의가 있고 무서운 거야. 만주와 연해주와 미주 필라델피아와 일본 도쿄 오사카 등지에서 만세 시위가 전개됐대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그거 응원하는 거 봐봐. 우리나라 안에서만 응원했어요. 전 세계 한국 교민들이 있는 데서는 다 스크린 걸어놓고 응원했지. 태극기 걸어놓고. 대한민국 따단 하면서. 우리는 이게 있어. 일제가 어떻게 탄압했냐? 헌병 경찰과 군대를 출동하고 무차별 총격하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 되게 유명하죠. 시가행전 서재필이 독립신문했던 서재필이 필라델피아에 집결한 한인 동포들과 3일간 한인 자유대회를 열고 시가행진도 벌이고 그랬대요. 미국에서. 3.1운동의 의의와 영향을 볼게요. 독립의지를 천명한 거야.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이 3.1운동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누구예요? 중국이야.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참여 주체와 기반이 확대되고 어쩌고 막 이랬는데 이게 중요해요. 일제 식민 통치가 변화됐어요. 무단 통치에서 이른바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마련되었다.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장 독립운동의 활성화 계기가 마련되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야, 이렇게 하니까 괜히 젊은 애들 죽기만 하고 안 돼. 무장해. 이렇게 된 거예요. 비폭력으로 안 돼. 일제가 우리가 만세 운동만 했는데도 무차별 총격하고 군대 동원해가지고 무차별로 죽이고 이러는데 우리도 이제 무장해야 되겠구나라고 슬슬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세계 반제국주의 운동이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이게 3.1 운동이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과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간디가 했죠. 이런 거에 다 영향을 준 거예요. 3.1 운동이 대단한 그런 운동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3.1 운동 일어난 해 바로 상하이에 생기죠. 임시정부가 수립됩니다. 1919년 바로 3월에. 정부의 명칭이 대한국민의회였대요. 처음에. 대한국민의회. 처음에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는데 대통령을 처음에 손병희가 했었대네요. 손병희. 전로 한족회 중앙총회를 정부 형태로 개편했다.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생긴 게 1919년 4월입니다. 지역별로 임시정부가 있었다네. 아, 이게 잘 알아야 돼.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는 대한국민의회가 생겼고 대통령으로 손병희가 있었다. 대종교 했던 손병희. 그죠? 그 다음에 상하이 임시정부가 제일 유명하죠? 중국 상하이에 있었고 국무총리가 이승만이었다.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여러 세력이 참여했고 여기에 김구 선생님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한성정부가 들어선 게 서울에 들어선 게 4월이었다. 이때 또 이승만이 또 가네.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이 있었다. 13도 대표 24명이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수립. 이렇게 이승만이 미국에서도 활동하고 임시정부에서도 활동하고 임시정부도 두 곳이나 이렇게 서울에서도 활동하고 상하이에서도 있었고 막 이러니까 사실 나중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네요. 그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성정부를 계승한 거죠. 그래서 대한국민의회와 통합하고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죠. 상하이의 통합정부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정확하게 수립된 게 1919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었던 그 한성정부, 이승만이 있었던 한성정부와 그 대한국민의회, 그 위에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있었던 또 그거랑 합쳐서 상하이 임시정부 신앙청년단이 하고 있었던 그거랑 다 합쳐가지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게 이제 9월인데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이동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임시정부 때도 대통령이었네요. 그죠? 삼권 분립에 입각한 민주공화정을 제대로 했다. 그래서 임시의정원 입법, 법원이 사법, 국무원이 행정. 한성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다양한 이념과 노선의 독립운동 세력이 참가하였다.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볼게요. 국내랑 연락할 때는 연통제가 있어서 비밀로 이렇게 군자금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교통국에서는 비밀 통신기관이 있었다. 군자금 조달은 어떻게 했냐면 독립공채를 발행해가지고 애국공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했고 국민의연금, 성금을 또 모아서 이렇게 전달하고 이랬다. 외교활동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부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외교활동을 했고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의 시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래야지 대한민국 정부가 정통성이 있는 겁니다. 군사활동으로는 외교활동으로는 신한청년당이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하여서
대사로 임명했다. 그 다음에 구미위원부가 설치돼서 이승만 등이 한국 독립 문제를 국제 여론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승만 대통령 영어도 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했겠죠.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엘리트고 진짜 나중에 그 독재만 아니면 너무 그 오래 하려고 막 해야지만 않았으면 4.19 혁명만 안 일어났으면 명예롭게 진짜 자기의 생애를 잘 마쳤을 것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너무 이렇게 욕심을 부리면 안 돼. 끝이 없어. 그죠? 군사활동으로는 광복군 사령부가 있었고요. 참의부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서로군정서와 복로군정서를 군무부 산하에 편제했다. 뭐 북로군정서 알잖아요. 청산리 대첩했던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시정부 산하로 데리고 이제 갖고 와서 군사로 이렇게 조직을 했다. 문화활동으로는 독립신문이 간행되고요. 임시사료 편찬에서 사료집도 간행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죠. 네. 1923년도에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개최가 되는데 연통제와 교통국의 조직망이 와해돼가지고 일제의 탄압으로 자금난도 생기고 또 외교 성과도 미흡하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이념적 갈등이 이때 이미 생겼네. 아유 1919년 뭐 29년 20년에 뭘 이데올로기 피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때 23년에 국민대표 회의였을 때 이때 했을 때 막 싸우고 막 결렬되고 막 이랬네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있었고 현상 유지파가 있었는데 임시정부 그 여러 독립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연 게 바로 국민대표 회의예요. 23년도 1월에 상하이에서 열린 게 이때 난리가 나서 뭐 결렬되고 뭐 파로 나눠지고 막 이랬나 봐요. 창조파에는 박용만과 신채호 얘네들이 주장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해체와 새로운 정부 수립을 주장. 야 이거 임시정부 이거 갖고 안 돼. 해체해. 새롭게 이제 정부 하나 만들자. 이게 신채호가 그렇게 주장했다네. 박용만과 신채호, 창조파. 개조파는 안창호 등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 개편을 주장하자. 안창호는 그냥 현행대로 그냥 냅두는데 조금 조직을 조금 다시 좀 만져야 되겠다. 이런 거고 좀 개조를 해야 되겠다 이거고 현상 유지파는 김구는 그대로 하자. 이거였죠. 성과 없이 결렬되고 독립운동 세력이 분열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탈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그래서 침체되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네. 그저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도 난리 났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지도부가 이승만이 탄핵되고 박은식을 제1회 대통령에 선출된 게 25년이래요. 이때도 탄핵됐는데 이승만 대통령. 아이고 참네. 네, 이때도 탄핵됐네. 막 이때도 개헌하고 막 난리가 났네요.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휘였잖아요. 19년에는. 근데 이제 2차 개헌이 25년 2차 개헌 때는 내각 책임제가 돼가지고 국무령에는 이동영, 그 다음에 김구 중심으로 체제가 개편됐고 27년에 3차 개헌해가지고 아이고 참네. 국무위원 집단 지도 체제로 갔다가 그래도 이제 이건 오래 갔네. 40년에 4차 개헌을 했는데 주석이 김구가 되면서 주석 중심의 그렇게 됐고 44년도에 개헌한 거는 주석 부주석 지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석에는 김구, 부주석에는 김규식 이렇게 됐대네. 개헌도 되게 많이 하네요. 19년부터 44년까지 했잖아요. 45년에 해방됐으니까 19년부터 44년인데 개헌이 5번 이루어져요.
뭐야. 아이고. 국민대표회의 23년에 있었던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보면은 1931년에 한인애국단이 조직되고요. 이거는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조직했습니다. 그 다음에 31년도에 삼균주의가 선포되는데 조소왕이 정치, 경제, 사회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강령이 되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이 41년도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한국광복군이 창설돼요. 한국광복군. 충칭에서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데 선전포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해요.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합니다. 한국광복군이. 국내 항일투쟁 볼게요. 국내 항일투쟁으로는 1920년 보합단, 평북 의주 동암산을 근거지로 군자금을 모금하고 친일파를 숙청했다. 1920년 천마산대, 평북 의주 천마산에서 일본 군경과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1920년 9월산대, 황해도 9월산에서 항일 게릴라전 전개했다. 9월산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9월산은. 그리고 26년에 60만세 운동이 일어나고요. 29년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요. 60만세 운동은 순종의 인산일, 순종이 죽고 나서 또 순종도 뭔가 석연치 않다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사회주의 계열과 천도교 계열 학생들이 만세 운동을 했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탄압되고 진압됐다. 60만세 운동은요, 민족 유일당 운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대 확인성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때부터 민족주의, 사회주의 해가지고 갈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러시아 혁명이 일어난 이유기 때문에. 그러면서 갈등이 있었고, 60만세 운동 때 그 연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름대로 심각했었나 봐요, 그게. 그게 되게 중요했었나 봐. 그리고 29년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한국 학생과 일본 학생 간 충돌이 발생했어요. 일본인 학생이 한국인 여학생을 희롱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 난리가 난 거죠. 편파적인 어떤 조치가 됐겠죠. 일제와 언론이. 그래서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한 겁니다. 그래서 시위로 이어지는 거죠. 3.1운동 이후 최대의 항일민족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었다고 하네요. 의열단 나오네, 의열단, 드디어. 우리 항일운동에서 가장 약간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의열단 활동을 보여주는 영화가 많을걸요, 아마? 예. 김원봉이 조직했어요, 의열단. 말로는 안 된다. 비폭력 안 된다. 죽일 놈 죽여야 된다. 이거죠. 전쟁을 치러야 된다. 폭력으로 해야 된다. 예. 그게 의열단입니다. 폭탄 던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의열단이에요. 김원봉이 조직합니다. 만주에서 1919년. 19년이 이게 되게 중요한 해야. 3.1운동도 일어나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세워지지, 의열단 조직되지. 그죠? 목적은 뭐였어요? 일제 요인 및 민족 반역자 앞잡이들 처단, 식민통치기관 파괴. 말로 안 된다 이거지. 말로 안 해 이제. 말로 하면 안 돼.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 활동 지침이었대요. 일어나라 이거지. 일어나. 말로 안 돼 이제. 그거죠.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한 게 박재혁인데 1920년. 경찰서 왜요? 거기에 이제 일본 경찰이 있었던 거지. 일본 경찰들.
밀양경찰서의 폭탄 투척 최수봉 1920년, 조선 총독부의 폭탄 투척 김익상 1921년, 종로경찰서의 폭탄 김상옥 1923년, 일본 도쿄 궁성의 폭탄 투척 김지섭 1924년, 조선 식산은행과 동양척식 주식회사의 폭탄 투척 나석주 1926년. 폭탄. 근데 폭탄이 성능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실패 많이 했대. 아유 정말 성능이 안 좋아서. 개별적 폭력투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제 무장투쟁하자. 그래서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이 황푸군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군사교육을 제대로 받습니다. 난징의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또 1932년에 아예 설립을 하고 정당으로 변모합니다. 민족혁명당 1935년. 조선혁명선언에 대해서 신채호가 쓴 게 행동강령이었다 그러잖아요. 내용을 잠시 볼까요?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멋있죠? 한인애국단 국민대표회의 1923년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침체돼요. 왜? 분열하고 난리 났잖아. 결렬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참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다 잘났어. 그게 문제야. 이래서 임시정부 활동이 침체가 됐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게 한인애국단이에요. 야 이럴 때가 아니고 야 좀 으쌰으쌰 해보자. 그때요 제대로 된 활동을 해요. 한인애국단에서 의열단 뺨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봉창, 윤봉길 의사들. 봐요. 이봉창 의사 보세요. 일본 왕에게 폭탄을 투척한 게 1932년이에요. 일본 왕의 생일 및 상하이의 전승기념일이 열린 장소. 이게 바로 이건 홍코 공원이고 일본 왕에게 폭탄 투척한 게 32년도네. 침체에 파져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이 활기를 불어넣었고요. 일제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항일 의지를 보여주었고. 중국 상하이를 일제가 점령한 이거를 이제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상하이 신문에서 좀 뭐랄까 긍정적으로 다뤄줬나 보지. 근데 중국 입장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거를 빌미로 일제가 상하이를 점령을 한 사건이 이봉창 의사 의거였대네요. 그 다음에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32년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을 던져가지고 도시락 폭탄이 알죠? 던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그때 많이 죽었대. 그때 일본왕의 생일 및 상하이 사변 있죠. 이봉창 의사 1년 전 이봉창 의사 그게 상하이 사변이잖아요. 그걸 전승 기념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막 기념식이 열린 거지. 제복 입고 인간들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거기다 도시락 폭탄을 던져가지고 많이 죽었어. 나 그때 그 영상이 있어요. 나 그 영상을 봤어요. 난리 났더라.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축협중앙회 출신이거든? 지금은 축협중앙회가 없어졌어요. 농협중앙회랑 합쳐져서 없어졌는데 2000년에 없어졌어요. 축협중앙회가. 옛날에는 축협중앙회가 따로 있었어. 지금은 회원조합에만 축협이 있잖아요. 그거의 중앙회가 서울에 따로 있었어. 강동구에. 근데 거기 건물도 이제 농협 건물이 된 거죠. 농협하고 합쳐졌으니까. 그때 내가 중앙회에 다녔는데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그 부서에 있었어. 제가 10년 다녔거든요. 축협중앙회를 10년 다녔는데 이때 나 윤봉길 의사
그 손자랑 내가 일했다? 윤봉길 의사 손자가 우리 부서에 있었어. 윤태일 대리님. 그때 대리였었는데 지금 아마 한 자리 하고 계실 거예요. 윤태일 대리님.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 아시죠? 윤보선 대통령 손자 윤만구 씨. 그때는 윤만구 씨라고 했는데 지금도 한 자리 하실 거야? 윤만구 씨. 같이 일했다? 나도 옛날에 조금 그랬어. 지금이야 내가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시골 아줌마로 늙어가고 있지만은 있지. 나 저기 아가씨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 내가 그랬잖아. 나 똑똑하다고. 멍청하지 않다고. 멍청하게 생겨도 멍청하지 않아. 얘들아. 아유 정말 몇 번 얘기하냐. 그만큼 좋은 회사 다녔었다는 거. 독립운동가 자손들이야. 봐봐. 독립운동가 자손들이 후진대에 다녔겠냐? 나 그런 회사 내가 다녔다 같이. 아이고. 정규직이었어. 아유 진짜 못 믿어? 경력증명서를 보여줄 수도 없고. 지금 경력증명서를 떼면은요, 제가 축협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직원으로 나와. 나는 축협중앙회 직원이었는데 합쳐져가지고 떼면은요, 농협중앙회 가서 떼야 되고요, 농협중앙회 직원으로 나와요. 한번 떼봤어. 나 취직하려고 떼러 갔더니 농협중앙회로 갔잖니. 내가 참 슬프더라. 어찌됐든 국외 독립투쟁이 전개된 계기가 무장독립 단체가 결성된 게, 서간도 지역은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광복군 총영, 그 다음에 북간도 지역은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이렇게 있었다. 1920년대에는 이렇게 무장독립투쟁 시대예요. 통치로는 문화통치였지만 무장독립투쟁 시대였다고. 봉우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이 일어난 때거든요. 봉우동 전투는 1920년 6월입니다. 참가 부대가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대한독립군이 어디예요? 홍범도 장군이 북간도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북로군정서도 북간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간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상하이만큼이나 국외 독립운동 세력, 무장 세력, 이거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인물도 많이 났어. 윤동주 얘기 몇 번 하니? 윤동주 같은 사람 났다고. 그러니까 윤동주가 그냥 시인이었지만 사실은 면면이 흐르는 그 정신, 그죠? 나중에 그 민주화 운동의 문익환 목사님 다 북간도가 대단한 일을 많이 했어요.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하고, 봉오동 지역의 매복 작전으로 일본군이 대파됐다. 홍범도 장군. 북로군정서 김자진 장군은 청산리 대첩 2020년 10월입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와 연합부대를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 북간도 지역이니까. 북로군정서와 대한독립군. 근데 봉오동 전투가 끝나고 일본이 얼마나 약올랐겠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중국 마적단하고 손을 잡고 내통해서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게 일부러. 이래서 일본군은 이를 구실로 중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는 구실을 하는 거야. 자꾸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중국을 엮어서 중국을 자꾸 들어가는 거지. 얘네 어차피 일본은요, 대륙 진출이 목표잖아요. 그 다음에 간도 참변이 일어나는데, 간도 참변은 1920년 10월부터 11월까지 2달 사이에 일본군에 의해 약 3,600여 명이 학살되고 수천 개의 가옥과 학교와 교회 등이 불에 타는 등 한인들이 큰 피해를 입혔다. 그 북간도 있잖아요. 거기가 중심이었잖아.
홍범도, 김자진 거기가. 그러니까 그 간도에 가가지고 난리를 이렇게 다 죽이고 했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이. 아이고. 보복한 거죠. 청산리 전투와 봉오존 전투에 대해서 보복을 한 거죠. 한인촌을 습격해서. 그래서 그동안 죽인 게요. 3, 4개월 동안 한국인 1만여 명을 삭살하고 수많은 민가와 학교 등을 불태운 싸그리 죽인 거예요. 싸그리 죽였다. 독립군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했어요. 간도 참변 이후 독립군 주력 부대가 밀산으로 이동하고 서일을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해서 러시아의 자유시 스보보드니로 이동하였다.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그랬더니 1921년도에 자유시 참변이 또 일어나요. 자유시의 독립군 통합 과정에서 지휘권 분쟁이 발생했고 러시아 적군이 지휘권 양도를 거부하는 한인 부대를 공격해서 수많은 독립군이 희생되었다. 이거는 뭐 그냥 아이고 러시아에 의해서. 간도 참변 이후에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세를 피해서 북만주의 밀산에 집결한 독립군은 서일을, 이 사람 이름이죠. 서일을 총재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하였다. 대한독립군단은 러시아의 자유시로 이동하였으나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러시아에 갔더니 러시아 애들이 죽인 거야. 그죠? 에휴, 얼마나 살기 힘들었을까. 그러면서 참변이 21년도인데 미스야 협정이라는 게 생겨요. 1925년도에 미스야 협정. 조선 총독부랑 만주 군벌간이 체결돼서 독립군들을 이제 토벌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위축되었다. 미스야 협정의 내용을 보면요. 1번이 뭐냐면 한국인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거나 한국으로 침입하는 것을 엄금하며 위반자는 검거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2번 만주에 있는 한인단체를 해산시키고 무장을 해제하며 무기와 탄약을 몰수한다. 3번 일본이 지명하는 독립운동가를 체포하여 일본 경찰에 인도한다. 4번 한국인의 단속 실황을 상호 통보한다. 조선 총독부 경무국장이었던 미스야와 만주 군벌 사이에 체결된 협정으로 독립군에게 현상금을 거는 등의 탄압을 하여 독립군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지지 않죠. 삼부 통합운동을 벌였는데 북만주 지역에서 결성됐고 이후 한국독립당으로 개편되었다. 한국독립군이 편성되었다. 남만주 지역에서 결성한 건 국민부예요. 아까 그거는 혁신의회고 지금은 국민부. 조선혁명당을 창설하고 조선혁명군을 편성하였다. 1930년대 무장 독립전쟁을 보면은요. 만주의 항일 무장 투쟁을 볼게요. 1931년도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요. 1931년 일제가 만주를 불법 점령한 사건으로 이후 만주국을 수립하였다. 그때 그 만주국이 수립됐을 때 그 청나라 황제 푸이, 어린 푸이를 만주국의 그 황제로 등극하여서 나중에 일제가 이용하고 버리고 이런 과정이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에 잘 나와 있어요. 저 아가씨 때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마지막 황제 푸이 역을 했던 배우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인가 뭐 하여튼 칸느 영화제인가 뭐 대단히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감독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 하여튼 되게 유명한 영화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만주국의 수립, 청나라의 그 마지막 황제, 근데 이제 그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이제 그 황제가 만주국 밀제에 의해서 꼭두각시 황제로 이렇게 등극이 되고 만주국이 되고 이제 그래서 막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돼요? 그 만주국이 멸망하고 뭐 일제가 어떻게 돼서 뭐 이제 일반 시민으로 돌아가는데 비참해지고 막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그 가운데에서 막 그냥 쓸려가는 그 부초처럼 막 쓸려다니는 비운의 황제 역을 잘 이렇게 소화를 한 거죠. 굉장히 진짜 좋은 영화예요. 이거 한번 보면 좋겠어요. 마지막 황제. 제목이 마지막 황제예요. 하여튼 지금 무슨 얘기했냐? 만주 사변으로 중국 내에 반일 감정이 고조돼요. 왜냐면은 자꾸 힘들게 하니까. 그러다가 한국인과 중국인의 항일 연합전선이 형성이 돼요. 1930년도에. 그래서 한중 연합작전을 벌입니다.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장군이 지휘하고요. 조선혁명군의 양세봉이 지휘를 하는데 그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은요. 북만주 혁신의회, 아까 혁신회회 얘기했죠? 한국 독립당의 군사조직으로 지청천이 지휘했는데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고요. 작전을 전개해서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요. 일본군이 공격했는데 중국 관내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중국 관내에서 다시 또 무장투쟁이 벌어져요. 중국에서. 민족혁명당 1935년 그 의열단 만든 김원봉의 주도로 이렇게 모여서 결성되죠. 그다음에 한국국민당 김구, 그다음에 조선의용대 38년 김원봉 등이 김원봉이 또 하네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결성하고 이후 화북으로 이동되고 조선의용군으로 42년 개평되고 일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1942년 한국광복군에도 들어갔다. 남만주 조선혁명군은 양세봉, 조선혁명군은 남만주 국민군, 조선혁명당의 군사조직으로 양세봉이 지휘하고 조선의용군은 김원봉이죠.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영릉가 전투, 홍경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김원봉은 한마디로 무장투쟁에 어떻게 보면 제일 가장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근데 김구도 한인애국단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는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김구와 김원봉은 참 근데 이렇게 지청천 장군 같이 한국 독립군의 지청천 장군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조선혁명군 양세봉 잘 외워두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1940년대에 들어서 얼마나 힘들어. 40년대에 들어서 또 한국 독립당이 결성됩니다. 한국국민당의 김구, 한국독립당 조소왕, 조선혁명당 지청천 걸출한 세 당을 통합한 게 바로 한국독립당이에요. 중국 국민당 정부를 따라서 충칭에 정착합니다. 한국광복군이 창설되는데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세웁니다. 이 한국광복군이 한 거 보세요. 1941년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요.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벌여서 미얀마와 인도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고요.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는데 미국 전략정보국과 협력해서 국내 정진군의 특수훈련을 실시하고 한국 광복군이 대단하지 않아요?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는데 일제가 이때 패망하는 거예요. 실현되지는 못한다. 안 그랬으면 국내로 들어왔다. 한국 광복군이. 지청천이. 들어와서 일제를 쓸어버리게. 그 정도로 밖에서 그렇게 만주 이런 데서 무장 투쟁을 벌인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거 지금 내가 공부하면서 말이 안 나와.
김구. 죽을 것 같은데 계속 김구 선생님, 김원봉, 지청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름이 계속 나와. 이런 나라야. 이런 나라야. 우리가 이런 나라야. 이렇게 해서 지켜낸 나라다. 근데 나중에 있지, 김구 선생님을 안두희라는 그지 같은 새끼가 암살을 하는 거야. 그 김구 선생님. 그 고생을 한 분을 암살을 해. 미친놈이. 물론 김구 선생님 자손들이 나중에 다 한 자리씩 해요. 그래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없으면은 짐승이야, 짐승. 우리 모두 짐승이야. 그렇지 않아요? 나는 진짜. 아니, 지금도 계속 나오는 거야. 공부를 하는데 이름이 계속 나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나라 세우고 나라 지킨 거예요. 한국 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요.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활약을 했다는 거, 이거 우리가 꼭 익혀둬야 돼요. 조선혁명군이요. 중국 의용군과 1932년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려 볼게요. 중국과 한국 양군의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었으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맞는다. 이랬어. 이 작은 나라가. 한국 독립군은 중국 호로군하고 합의한 내용 읽어드려 볼게요. 한중 양군은 최악의 상황이 오는 경우에도 장기간 항전할 것을 맹세한다. 중동 철도를 경계선으로 서부전선은 중국이 맡고 동부전선은 한국이 맡는다. 전시의 후방 전투 훈련은 한국 장교가 맡고 한국군에 필요한 군수품 등은 중국군이 공급한다. 아휴, 참. 아유, 눈물 나네. 역사 공부하다 자꾸 울게 되네. 아유, 정말. 50대 아줌마가 역사 공부하다 울어야겠니? 정말. 아니, 근데 내가 그거 있어, 얘들아. 늙으면 늙을수록, 얘들아가 아니고 여러분, 늙으면 늙을수록 자꾸 국가 생각하면 눈물 난다. 우리 후세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나는 고생했지만, 그것도 우리 교포들 잘 되는 거요. 대한민국에 다 이익됩니다. 교포들이 나중에 역이민 해가지고 와서 잘 살고 그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쓰는 거, 그거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교포들 잘 살아야 돼요. 예. 이 보세요. 지금 국내가 어려웠을 때 어디서 무장투쟁하고 돈 보내주고 했어요? 해외에서. 우리 교포들 잘 살아야 돼. 무슨 소리야. 아이고. 일단 끊을게요.